한지우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습관처럼 눈을 뜨면 천장을 잠시 응시한 후 창가로 다가갔다. 47층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새벽이 흐릿하게 깨어나는 모습이 펼쳐졌다. 도시의 숨결은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자동차 소리, 신호등 불빛, 그리고 아직 잠들지 않은 도시의 끝없는 속삭임. 그는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커피 머신을 작동시켰다. 그의 아파트는 완벽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디자이너가 설계한 맞춤형 가구, 벽에는 현대미술거장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이 집엔 따뜻함이 없었다. 누군가의 체온도, 웃음도, 따스한 불빛도 없었다. 그저 성공의 잔재만이 깔려 있었다. 한지훈, 43세.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건설사 중 하나인 HG그룹의 대표이사.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일에만 몰두했고 세상은 그에게 보상으로 부와 명성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대가도 있었다. 친구는 하나둘 사라졌고 가족과의 관계는 멀어졌으며 어느 순간부터 그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늘 완벽을 추구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기대를 어깨에 짊어진 채 공부했고 서울대 건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이후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와 회사를 설립했으며 15년 만에 강남 최고가 건물을 짓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것을 가진 이 순간 그는 너무 조용했다. 외로움은 마치 벽지처럼 그의 삶을 감쌌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도 그는 늘 그림자였다. 그날 아침도 그는 정해진 루틴대로 움직였다. 커피를 마시고 피트니스룸에서 러닝머신을 30분 뛴 뒤 회색 수트를 입고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오전 미팅 10분 당겨주세요. 그의 사무실은 청담동에 위치한 HJ타워 30층.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회의실에 앉은 그는 프로젝트 브리핑을 듣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중이 흐려졌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웅웅거리는 소음처럼 들릴 뿐 그의 시선은 창밖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 대표님, 다음 달 신입사원 인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실 수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그는 잠시 멈칫했다. 인턴 오리엔테이션. 내가 참석해야 하나? 홍보팀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와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이미지 개선 전략 중 하나입니다.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시간 조정해주세요. 그는 그런 자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형식적인 미소, 공허한 질문, 진심 없는 환영의 박수. 그러나 그는 알았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이미지다.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줄이는 것, 외면적으로나마 따뜻함을 보이는 것. 그것이 회사를 위해서 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가면이라는 것을. 며칠 뒤 인턴 오리엔테이션 날이 되었다. 한지우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강당에 들어섰고 수십 명의 젊은 얼굴들이 그의 등장에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그는 간단한 인사말을 준비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딴 곳에 있었다. 그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췄다. 맨 앞줄에 앉은 젊은 여성, 단정한 단발머리와 수수한 옷차림. 다른 이들처럼 지나친 긴장감도 없고 억지 미소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진지하게 그를 바라보는 눈빛. 그녀의 이름은 서하나였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단 몇 초 동안 눈이 마주쳤을 뿐인데 묘한 기시감이 몰려왔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파편이 떠오르는 듯한 느낌. 그는 얼떨결에 시선을 피했고 무표정한 얼굴로 준비된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회사에서의 시간은 단지 경력이 아니라 하나의 여정입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서하나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었다. 그녀는 디자인부 인턴으로 배치되었고 직접 보고를 하거나 회의에 참여할 일은 거의 없었지만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고 인사를 건넸다. 짧고 정중한 인사였지만 그 속엔 꾸밈없는 진심이 있었다. 그는 점점 그녀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자료를 몇 번 열어보았고 일처리 스타일, 디자인 스케치, 팀 리더의 평가 등을 조용히 살폈다. 뛰어난 재능은 아니었지만 꾸준하고 진지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가 잊고 살았던 감정을 일깨웠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충동. 어느 날, 그는 일부러 디자인팀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서하나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다면 다음 주에 진행되는 프로젝트 설명회에 함께 참석해보지 않겠습니까? 젊은 시각이 필요해서요. 서하나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그 순간 한지우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 만남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예감.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작은 균열이 훗날 얼마나 거대한 폭풍이 될지를. 서하나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이 많지도 과하게 박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위로처럼 느껴지는 조용함이었다. 그녀는 작은 것에 감사했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디자인부 인턴으로서의 그녀는 눈에 띄지 않았다. 팀장의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했고 늦은 시간까지 남아 도면을 정리하는 모습이 몇 번 목격되었지만 그 이상 주목받을 일은 없었다. 그녀가 회장인 한지훈의 눈에 들게 된 건 단순한 외모나 재능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가 가진 공허 속의 따뜻함 때문이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듯한 태도, 그러나 어딘가 깊은 외로움이 느껴지는 눈빛. 지우는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어쩌면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눈빛이기에 더 그랬는지도 모른다. 프로젝트 설명회 당일, 지우는 정장 차림으로 행사장에 도착했다. 그는 미리 와 있던 서하나를 멀리서 보고 잠시 멈추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목에 매듭 지은 하늘색 스카프 하나가 그녀를 봄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차가운 도시의 한복판에서 홀로 피어난 들꽃 같았다. 일찍 도착했군요. 지훈이 다가가며 말했다. 대표님께서 함께 오신다고 하셔서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공손했다. 그러나 거기에 불편함은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안내했다. 설명회는 대형 문화복합단지 개발 프로젝트의 프리젠테이션이었고 수십 명의 외부 협력사와 언론이 참석한 자리였다. 서하나는 말없이 옆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질문이 들어오면 재빠르게 자료를 건네주는 등 서포트를 충실히 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태도를 눈여겨보았다. 필요 이상의 움직임이 없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할 일은 정확히 해낸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신뢰감을 느꼈다. 설명회가 끝난 뒤 그는 예정에 없던 말을 꺼냈다. 수고했어요. 이런 자리가 처음일 텐데 잘했어요. 서하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이상할 정도로 그녀를 신경 쓰기 시작했다. 일과 관련된 보고를 받으면서도 그녀의 이름이 눈에 띄면 한 번 더 확인했고 회의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괜히 말을 붙이게 되었다. 하나는 당황스러우면서도 조금은 설렜다. 지우는 단순히 성공한 CEO가 아니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는 사람이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시선은 진지했다. 무엇보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점점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서서히 존경으로 바뀌었다. 비 오는 날이었다. 퇴근 무렵 갑자기 쏟아진 비에 우산을 가져오지 못한 인턴들은 출입구 안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그때 지훈이 직접 로비로 내려와 우산을 몇 개 건네주며 말했다. 차량 배차 기다리기 힘들면 회사 우산 쓰고 귀가하세요. 내일 반납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놀란 눈치였다. 대표이사가 직접 로비에 나타나 직원들에게 우산을 나눠주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우산을 받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불씨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는 일부러 우산을 하나 더 차 안에 두게 했다. 혹시라도 비가 올 날엔 준비해둘 수 있도록.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인턴십도 점차 끝나가고 있었고 하나는 팀원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누구보다 조용히 일을 끝냈다. 그녀는 어느 날 회의실에 남아 밤늦게까지 도면을 수정하고 있었다. 그때 지훈이 우연히 회의실을 지나가다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들어갔다. 아직 안 갔습니까? 마감 도면이 잘못 올라가서 다시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보내야 해서요. 지훈은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커피 마실래요?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습니다. 업무 이야기 말고 그냥 사람 이야기. 하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네, 다행히 저장은 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작은 북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제는 특별하지 않았다. 가족 이야기, 학창시절 이야기, 서로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 그러나 그 모든 대화 속엔 진심이 있었다. 지훈은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꺼냈다. 어릴 적 가난했던 집안 이야기, 대학 시절의 고독, 회사를 세우며 겪은 배신과 외로움. 하나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눈을 피하지 않고 진심으로 듣고 있었다. 요즘은요, 지훈이 말했다. 누군가한테 솔직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어렵더군요. 하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서 저도 듣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를 고치려 들기보단 그냥 들어주는 거요. 그 순간 지훈은 느꼈다. 그녀와의 대화는 위로였다. 말을 해야만 하는 압박도 없고 보여주기 위한 무장도 필요 없었다. 그가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낀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지 인턴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그해 봄, 서울은 유난히 따뜻했다. 벚꽃은 예정보다 일찍 피었고 아침 저녁 공기에는 새싹이 자라나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회사는 여전히 바빴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나무의 싹이 트듯 잔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서하나와의 만남은 그에게 새로운 계절을 선물해 주었다. 어느 날은 함께 점심을 먹고 또 어떤 날은 디자인에 대한 토론을 나누며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와의 거리를 유지하려 했었고 모든 관계는 회사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가 조심스레 말했다. 대표님, 이번 주말에 인천에 다녀오려고 해요. 어머니께서 혼자 지내시는데 요즘 기력이 좀 없으시대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같이 가도 괜찮을까요? 하나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하고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부담이 된다면 안 가도 됩니다. 단지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서요. 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낯을 좀 가리시긴 하지만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그 주 토요일, 지훈은 정장을 벗고 평범한 캐주얼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인천으로 향했다. 기차를 타고 내려가며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색 건물들 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벚나무들이 도시의 딱딱함을 잠시 부드럽게 했다. 서하나의 집은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자락에 있었다. 작지만 단정한 마당, 흙냄새가 섞인 벽돌담,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얀 커튼이 어딘지 모르게 따뜻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어서 오세요. 김미영 여사가 문을 열고 나타났다. 그녀는 정갈한 베이지색 니트에 청록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낯선 이를 향한 경계심과 동시에 따뜻한 환대가 공존하고 있었다. 대표님, 어머니세요. 어머니, 여기는 우리 회사 회장님이세요. 한지훈 대표님. 지훈은 깍듯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방문드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가 항상 대표님 말씀을 좋게 해서 궁금했어요. 그 말에 지훈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집안은 아늑했다. 나무향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것일, 오래된 책장엔 시집과 고전 문학이 가득했고 벽 한쪽엔 가족 사진이 조심스럽게 걸려 있었다. 그는 그 사진들 속에 있는 어린 하나와 젊은 미영 여사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점심은 손수 만든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 잡곡밥이 차려졌다. 조촐하지만 정성스러운 식사였다.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문학 이야기로 흘러갔다. 하나가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어요. 제 직업이 국어 교사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같이 시를 읽고 작문도 시켰죠.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도 글을 쓰시나요? 가끔씩요. 대부분은 일기 같은 글들이지만요. 이제는 혼잣말처럼 쓰는 글들이라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 말 속에는 어딘가 모를 고독함이 묻어 있었다.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동자엔 오래된 피로와 외로움이 스며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뒷마당의 작은 정원으로 나갔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한쪽에 심어진 허브와 화초들이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지우는 벤치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울에선 이런 정원을 본 지 오래됐습니다. 여긴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네요. 미영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여길 떠나지 못해요. 너무 시끄러운 곳은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여긴 제 남편과의 추억도 많고 아이도 여기서 자랐고.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다. 세상에 혼자 남은 사람의 표정이었다. 자신과 닮은 사람. 그날 이후 지우는 가끔 그녀의 집에 들렀다. 처음엔 하나가 곁에 있을 때만 방문했지만 점점 그녀와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두 사람은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오래된 시를 함께 낭독하기도 했다. 하나는 그런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어머니가 오랜만에 웃는 모습을 보는 건 기뻤지만 어딘가 모르게 설명하기 힘든 이질감이 가슴 한켠에 남았다. 지훈과 김미영, 그 둘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불편했다. 이유 없이. 가을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서하나는 회사 로비에서 한지훈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대표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훈은 그녀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잠시 회의 일정을 비서에게 미루게 했다. 무슨 일이에요?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장학금이 결정됐다고요. 석사 과정입니다. 지훈은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끝이 바지 주머니 속에서 가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동안 지원했단 말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가능성도 낮았고 그냥 혼자 도전해본 거였어요. 지훈은 짧은 침묵 후 조용히 물었다. 언제 출국해요? 2달 후입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다. 자신의 선택이 누구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지만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지우는 혼자 인천에 있는 김미영의 집을 찾았다. 그녀는 마당에 있는 작은 텃밭에서 허브를 다듬고 있었고 그를 보자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하나는 잘 있죠? 잘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 일정이 길어질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오랜만에 방문이었다. 두 사람은 익숙한 듯 차를 끓이고 거실 창가에 마주 앉았다. 요즘은 시를 자주 읽습니다. 미영이 책장 한쪽에서 얇은 시집을 꺼내며 말했다. 가끔은 말보다 글이 위로가 될 때가 있으니까요. 지우는 조용히 책장을 넘기며 한 페이지를 펼쳤다. 이육사회였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시를 읽기 시작했다. 미영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목소리 하나에도 인생이 스며 있었다. 성공한 남자의 외형 뒤에 숨겨진 고독, 상처, 불면의 밤. 그날 저녁, 그는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천천히 돌아갈 준비를 했다. 문 앞까지 배웅을 나온 그녀는 문고리를 잡고 말했다. 가끔은 제가 말할 사람 하나 없는 노년기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문득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도 말하지 못하는 허무함을 안고 있었기에 그 고백은 더 깊게 다가왔다. 며칠 후 하나는 준비로 바빴다. 출국을 앞두고 서류를 정리하고 팀원들에게 인사를 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녀는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움직였고 지훈과 마주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 공백을 메우듯 지우는 자주 인천을 찾았다. 김미영은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점차 익숙해졌고 서로의 침묵조차 편안해졌다. 어느 날 지우는 그녀에게 오래된 클래식 LP판을 선물했다. 그녀가 말했던 젊은 시절 즐겨 듣던 음악이었다. 턴테이블에서 흐르는 쇼팽의 녹턴은 그 작은 거실을 한동안 다른 세상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첫눈이 내렸다. 지우는 떠나기 전 마지막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고 미영은 그를 현관까지 배웅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았다. 벚꽃이 지고 난 자리에 눈송이가 쌓이고 있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어딘가로 도망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지우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슬픔이 가득했다. 누구도 우리가 이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이해 못하겠지만 이 시간이 나에겐 위안이에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떤 경계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지.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 역시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입을 맞추지 않았다. 손을 잡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눈 내리는 마당에 함께 서 있었던 그 침묵은 어떤 육체적 접촉보다 더 깊은 공감과 유혹의 순간이었다. 며칠 뒤, 하나는 출국했다.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대표님, 저에게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부디 건강히 계세요.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캐리어 손잡이를 한 번 더 조여주었다. 그녀가 떠난 후 그의 삶엔 정적이 찾아왔다. 회사는 여전히 돌아갔고 사람들은 그를 둘러쌌지만 어딘가 공허한 빈자리가 생겼다. 그 자리를 메운 것은 그녀의 어머니 김미영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이 침묵 속에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지훈의 마음이었는지 그녀의 윤리였는지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외피였는지. 서하나가 뉴욕으로 떠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엔 매일 같이 연락이 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메시지는 점점 짧아졌고 통화 시간도 줄어들었다. 지우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임을 이해하려 했었다. 하나는 새로운 세상에서 분투하고 있었고 그는 여전히 일상에 묶여 있었다. 그러나 일상은 이전과 달랐다. 그는 자주 인천을 찾았고 김미영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처음엔 점심을 함께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고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날이 많아졌다. 어느 날 저녁, 날씨는 갑작스럽게 추워졌고 차가운 비가 내렸다. 지우는 퇴근 후 곧바로 인천으로 향했다. 미영의 집에 도착하자 창문에 어렴풋한 불빛이 비쳐 있었다. 문을 열자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스산하네요.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눈빛은 고요했다. 지우는 젖은 코트를 벗으며 말했다. 이런 날엔 따뜻한 국물이 최고죠. 제가 끓일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단순한 유자차와 미소된장국으로 식사를 마쳤다. 식탁 위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서로가 서로의 고요를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다. 식사 후, 지우는 텃밭이 보이는 창가 앞에 앉아 작은 턴테이블을 켰다. 바흐의 첼로 소나타가 흐르고 미영은 주방에서 조용히 컵을 닦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그때 갑작스럽게 번개가 치고 전기가 나갔다. 불이 꺼지고 음악도 멈췄다. 정적이 찾아왔다. 잠깐만요, 손전등이. 미영이 캄캄한 거실을 더듬으며 말했다. 지우는 주방 쪽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그 손길에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네. 근데 너무 조용하네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빛도 소리도 없는 공간에서 단지 서로의 체온만이 존재했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을 멈출 수 없었다. 지우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등을 잡았고 그녀는 그것을 뿌리치지 않았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전등 하나 켜지지 않은 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경계를 넘었다. 그 밤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그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미래도 상상하지 않았다. 그저 존재했다. 같은 방, 같은 공기, 같은 고독 속에서 아침이 밝았을 때 전기는 돌아왔고 새들이 울기 시작했다. 미영은 침묵 속에 조용히 식탁에 아침을 차렸다. 지우는 그 옆에 앉아 있었다. 둘 다 서로의 눈을 피했다. 어제 일은... 지훈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미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자르듯 말했다. 말하지 말아요. 그게 더 나아요. 그 말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후회, 수치심, 혹은 아주 작은 안도감. 며칠 후 지우는 회사로 복구했지만 마음은 어지러웠다.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회의에서 실수를 하기도 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건강 괜찮으신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은 공허했다. 밤이면 그는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이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깊은 내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죄책감인지 애착인지 혹은 고독의 연장선인지 알 수 없었다. 한편 미영도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짧은 글을 남겼다. 내가 무너진 걸까? 아니면 원래부터 금이 가 있었던 걸까? 그는 나의 거울 같다. 젊은 시절의 나를 닮은 사람. 이 감정은 사랑이 아니다. 그러나 절실하다. 그녀는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다. 다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글로라도 남겨야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가의 주름, 쇄골 아래로 드리운 그림자, 그리고 오랜 세월 숨겨왔던 여자로서의 자신. 김미영은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이 오히려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는 사실도 느꼈다. 한지우는 이제 매주 인천으로 향했다. 그들의 관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누군가에겐 비극, 누군가에겐 반역. 그러나 그들에겐 삶의 유일한 숨구멍이었다. 그리고 이 관계의 끝이 어디를 향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초여름의 서울은 이미 숨이 막힐 듯한 더위에 휩싸여 있었다. 서하나는 원래 계획보다 한 달 먼저 귀국했다. 뉴욕에서의 생활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 커다란 공허함을 남겼다. 지훈과의 연락은 점점 줄었고 어머니와의 통화도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조용히 말없이 돌아가 보고 싶었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녀가 떠난 사이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음을.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곧장 인천으로 향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집안에 불이 켜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었다. 익숙한 현관 냄새, 나무 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운 모든 것들이 그대로였다. 거실로 들어서자 TV는 꺼져 있었고 조명은 낮게 켜져 있었다. 그리고 부엌 쪽에서 낮은 목소리와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 목소리들은 분명했다. 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 그녀는 천천히 부엌 문틈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그곳엔 김미영과 한지훈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눈을 맞추고 있었다. 어머니의 손등 위에 지훈의 손이 올려져 있었다. 그 장면은 너무 조용하고 너무 평화로웠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 순간 발끝에 무언가 툭 하고 걸렸다. 가방끈이 문턱에 걸리며 큰 소리를 냈고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하나야? 지훈이 놀라 뛰어나왔다. 하나는 입술을 깨물며 뒤를 돌아봤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도 없었다. 대신 얼어붙은 표정.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감정조차 마비된 얼굴이었다. 돌아온다고 왜 말 안 했어?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미영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 하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그 말에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훈은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하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손대지 마세요.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뭘 본 건지 지금 정리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장면은 평생 잊히지 않겠네요. 그녀는 다시 돌아서려 했지만 그 순간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있었다. 두 줄이 뚜렷이 보였다. 그녀는 상자를 덮지 않았다. 조용히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설마요, 어머니. 김미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문 채 눈을 감았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지훈은 당황해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하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상자와 두 사람을 번갈아 촬영했다. 이건 증거예요. 누가 나중에 뭐라 하든 이건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지훈은 다급히 손을 내밀었다. 하나야, 그건 아니야.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의도, 감정, 충동,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제 남편이고 저분은 제 어머니예요. 이 세상 누구보다 믿었던 두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이제야 알았네요.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그 어떤 눈물도 비명도 없었다. 그녀의 침묵이 그 어떤 분노보다 더 날카로웠다. 그녀가 떠난 후 집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김미영은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고 지훈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밤은 깊어갔다. 그러나 그 집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이제 세 사람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지훈은 알았다. 그가 넘은 선이 단지 금지된 관계가 아니라 한 여자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렸다는 것을. 서하나는 인천 집을 나와 곧장 서울로 향했다. 친구 집에 머물며 며칠간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전화기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음성 메시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하나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리고 멈추지도 않았다. 그녀는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그 이상한 정적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놀라운 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자신이 깨달은 건 단 하나였다. 떠나는 건 이들을 너무 쉽게 놓아주는 거야. 다섯째 날, 그녀는 인천으로 다시 내려갔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원은 여전히 조용했고 창문은 닫혀 있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현관에선 김미영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왔구나. 하나는 신발을 벗고 조용히 들어왔다. 표정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대화하자고요. 그녀는 부엌 식탁에 앉았다. 지훈도 조용히 따라 앉았다. 세 사람 사이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흘렀다. 사랑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건 처절한 현실이었다. 하나는 메모장을 꺼냈다. 그리고 차분히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지훈과 미영, 두 사람 모두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들이 벌인 일은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책임지세요. 끝까지. 지훈이 입을 열었다. 하나야, 그건 무리야. 우리가 조용히 해요.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그녀는 종이에 적어둔 내용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다. 첫째,
집은 제가 새로 정한 서울교회 전원주택으로 옮겨요. 셋이 함께 살 거예요. 단, 각자 방은 따로입니다. 어머니는 지하 1층, 대표님은 2층, 저는 1층에 있을 거예요. 둘째, HJ그룹의 공동주택 개발 프로젝트 일부 지분, 그리고 대표님 명의 자산의 60%는 제 명의로 변경합니다. 법률상 준비 다 되어 있어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건 살아남기 위한 조건이에요. 복수가 아니라요.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키울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산모로서 출생등록은 하시겠죠. 그 아이는 제가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엄마를 둘갖게 될 거예요. 김미영은 그제서야 무너진 듯 고개를 숙였다. 하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니에요. 저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파괴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살아남을 거예요. 그게 내가 선택한 방식이에요. 며칠 후, 세 사람은 서울 외곽의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집은 넓고 현대적이었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각자의 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 그 집은 감옥이 되었다. 아침엔 조용히 식사가 준비되었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았다. 말이 오가는 일은 드물었고 발걸음은 늘 조심스러웠다. 하나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업무를 화상으로 처리하며 자신의 삶을 철저히 유지했다. 지우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이전처럼 열정적이지 않았다. 김미영은 병원 검진을 다니며 조용히 임신 기간을 견디고 있었다. 이상한 균형이 자리 잡았다. 세 사람은 마치 각자의 죄를 스스로 감시하는 죄수 같았다. 그 집의 공기는 정적과 눈치, 무언의 비난으로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미영이 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임신 중기였다. 의사는 말했다.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무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하나와 지훈은 처음으로 마주보았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하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당신이 나를 잃은 대가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나에게서 엄마라는 존재를 잃은 대가고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김미영은 퇴원했고 의사의 권유로 요양이 가능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하나는 집 내에 간호사를 고용했다. 그날 밤 지훈은 조심스레 하나의 방문 앞에 서서 말했다. 우리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문 안쪽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건 삶이 아니야. 이건 대가야.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그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바라보았다. 그 안엔 사랑도 미움도 자책도 아닌 철저히 무너진 남자의 눈이 있었다. 여름이 깊어갈수록 그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말없는 식탁, 무표정한 시선, 서로 다른 방 안에서 울리는 각자의 발걸음. 시간은 흐르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김미영은 아이를 품은 채 살아있었지만 그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일기를 썼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문장을 반복했다. 아이에게 미안하다. 하나에게 미안하다. 지훈에게도 미안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늘 이렇게 마무리했다. 나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어느 날 새벽, 미영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간호사가 잠든 틈을 타 그녀는 손에 작은 유리병 하나를 들고 방을 나섰다. 그 병엔 수면제가 들어있었다. 거실 불도 켜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정원 쪽으로 걸어나갔다.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병을 손에 쥐고 있었다. 떨리는 손끝, 차가운 공기, 그리고 여전히 뱃속에서 약하게 움직이는 생명.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넌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됐어. 그게 내게 더 나을 거야. 그녀는 병뚜껑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하세요, 엄마. 미영은 손에 쥔 병을 떨어뜨렸다. 유리병은 잔디 위에서 굴러갔고 약들은 흩어졌다. 하나는 어두운 비 속에서도 단단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내가 엄마를 미워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아이에게까지 죄를 지우게 둘 순 없어요. 미영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나는 천천히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으면 낳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건 아이의 생명이고 그 선택은 책임을 수반해야 해요.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넌 정말 이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어? 모르겠어요. 하나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제 동생이자 아버지의 아이고 어머니의 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날 이후 미영은 말수가 줄었다. 그녀는 병원에 다시 입원했고 집중 관찰을 받았다. 하나는 간호사와 함께 매일 병실을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는 조용히 산부인과를 방문해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다. 모든 준비는 조용히 이루어졌고 그녀는 병원 측에 별표 부확인 별표에 대한 검사를 요청했다. 2주 후 결과가 나왔다. 하나는 봉투를 열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밤이 깊었다.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하나는 조용히 그 앞에 봉투를 내려놓았다. 이게 뭔지 알아요? 지우는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아이예요. 하나는 짧게 말했다. 더 이상은 부정하지 마요.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고 어머니의 아이예요. 그리고 내 동생이에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의 목소리는 무너져 있었다. 하나는 조용히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늘 공허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서로의 공허를 채우려 했고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부숴버린 거예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살아야 해. 그 아이만큼은. 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린 살아야 해요. 벌을 받듯 살아야 해요. 그 아이를 위해. 며칠 후 미영은 퇴원했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지하실에 마련된 방으로 내려가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는 처음으로 지하방의 문을 두드렸다. 엄마, 오늘은 제 옆에 와서 주무세요. 미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한 방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고요함 속엔 사람으로서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용기가 있었다. 가을이 지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 교외의 전원주택에는 첫서리가 내렸다. 나무들은 잎을 다 떨구었고 정원은 잠든 듯 조용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집안에서 한 생명이 태어났다. 김미영은 예정일보다 열흘이나 이른 진통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서하나는 곁을 지켰다. 진통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몇 시간이나 신음을 참았다. 하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건넸다. 엄마, 버티세요. 이 아이는 우리가 만든 어둠 속에서 태어나지만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리고 새벽 3시 46분 어두운 분만실 안에 작고 가녀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미영은 무기력하게 누운 채 눈물만 흘렸다. 그 눈물은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너무도 복잡하고 오래된 감정들이 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참회의 눈물이었다. 아이는 건강했다. 작고 연약하지만 또렷한 눈을 가진 아이였다. 간호사가 아이를 하나에게 건넸다. 누구 품에 안길까요? 하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조용히 말했다. 저예요.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
아이는 하나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놀랐다. 자신이 이토록 자연스럽게 아이를 안고 있을 줄 몰랐다. 핏줄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고 그 순간 그녀가 느낀 건 정말로 순수한 감정이었다. 안녕. 넌 이제 여기 살아야 해. 하나는 속삭이며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눈은 고요했다. 어딘가 모르게 미영의 눈과도 지훈의 눈과도 닮아 있었다. 며칠 후 미영은 퇴원했고 아이는 집으로 왔다. 이름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서류상으론 김미영이 어머니로 등록되었고 부는 한지훈이었다. 그러나 일상의 양육은 모두 하나의 몫이었다. 새벽 수유, 기저귀 갈기, 체온 체크. 그녀는 매 순간을 기록했고 아기의 울음소리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지훈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가끔 아이를 안고 싶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자격 없는 사람이라 느꼈다. 그래서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어느 날 밤, 하나는 아이를 재운 후 지훈에게 다가가 물었다.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지훈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괜찮을까요? 당신 아이예요. 지금이라도 감정 없이 대하지 말아요. 그 말에 지훈은 처음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다. 처음엔 서툴렀다. 어떻게 안아야 할지 몰라 어깨가 굳었고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다. 작은 손으로 그의 셔츠를 잡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그 순간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자격 없는 아버지야. 하나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당신하기 나름이에요.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일기를 썼다. 아이가 태어난 후 처음으로 펜을 들었다.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벌 속에서도 새로운 책임이 생겼다. 이 아이는 내 죄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다시 인간이 될 수 있을지 시험하는 기회다. 같은 시각, 김미영은 지하방에서 조용히 이름 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붓끝은 단단했다. 그녀는 딸의 방 앞에 그림 한 장을 두고 갔다. 작은 아기의 얼굴이 빛과 그림자 사이에 자리 잡은 그림이었다. 뒷면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아이는 어둠에서 태어났지만 너는 이 아이를 빛으로 키우고 있다. 나는 아직 어두운 곳에 있지만 너는 이 아이를 통해 나를 이끌어내고 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 벽에 걸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이에게 이름이 지어졌다. 한나린, 아는 아름다울라, 린은 마글린, 아름답고 맑게 살라는 세 사람의 마음이 담긴 이름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음식을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삼켰으며 누군가는 처음으로 숨을 깊이 내쉬었다. 그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엔 회복의 숨결이 피어나고 있었다. 한겨울, 눈이 깊게 내리던 날이었다. 서울 교요의 집은 눈에 파묻힌 채 조용히 계절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창밖엔 아이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한나린, 이제 생후 4개월. 작고 연약한 생명이지만 그 존재 하나로 이 집의 공기가 바뀌었다. 아리는 미소 지을 줄 알았고 울음을 통해 감정을 표현했고 사람들 사이의 침묵을 깨뜨렸다. 그녀는 그 집에서 유일하게 죄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를 중심으로 세 사람은 다시 인간다움을 배우고 있었다. Astérisque astérisque. 서하나는 여전히 매일 아린을 돌보며 일과 육아를 병행했다. 새벽 수유로 피곤한 날도 많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고단함을 탓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아내도 딸도 아니었다. 그녀는 아린의 엄마였다. 법적으로는 아니었지만 행동과 시간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김미영이 하나의 방문 앞에서 망설이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린이, 자고 있니? 네, 금방 잠들었어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아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는, 아니, 널 낳은 사람은 널 사랑할 자격이 없어. 그치만 널 사랑해. 아주 많이.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지만 그 고백 속엔 지난 수개월의 모든 후회와 절망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날 이후 미영은 하루에 한 번씩 아린의 방을 찾았다. 책을 읽어주거나 조용히 곁에 앉아 있거나 그녀는 침묵 속에서 천천히 엄마가 되기 시작했다. Astérisque astérisque. 한지우는 회사를 내려놓았다. 대표직에서 물러나 사내 교육 담당 고문으로 남았다. 사람들은 그 결정에 놀랐지만 그는 더 이상 성공이라는 단어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아린과 그녀의 미래에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아이의 수면 옆에 앉아 자장가를 불렀다.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는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었지만 그는 그 죄를 덮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죄와 함께 살아가기로 했다. Astérisque astérisque. 봄이 오기 직전 하나는 편지를 썼다. 2통. 하나는 어머니에게, 하나는 지훈에게. 어머니에게, 엄마, 이제 괜찮아요. 엄마는 나를 키워줬고, 나를 지켜줬고, 그리고 상처도 줬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람으로서 엄마를 이해하게 해줬어요. 엄마도 한 사람의 여자였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지금처럼 서로를 마주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훈에게, 대표님, 이제 저는 당신을 남편도 연인도 원망의 대상도 아닌 그저 아린의 아버지로 봅니다. 그 말은 우리 사이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 중간의 감정으로 우리는 아린을 키워나가야 해요.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이 집이 유지됐느냐고 묻는다면 당당히 말하고 싶어요. 우린 서로를 다시 사람으로 만든 거라고. Astérisque astérisque. 몇 달 후, 아린의 돌잔치가 조용히 열렸다. 초대한 사람은 가족 셋뿐이었다. 작은 테이블, 작은 케이크, 작은 촛불. 그러나 그 불빛 아래 세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엔 모든 용서도, 모든 해답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웃음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함께 있다는 결심이었다. 아린은 웃었다. 작은 손으로 촛불을 향해 손을 뻗으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세 사람을 이어주었다. Astérisque astérisque. 그리고 그날 밤 하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사랑은 사라질 수 있다. 믿음도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책임은 끝까지 살아남는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였고 이젠 서로에게 약이다. 그 아이는 우리가 버린 것들을 다시 품고 자라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아린은 우리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될 것이다.